자, 지난 시간까지 연력학 부분에 대한 걸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원자 구조와 주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요 줌달 교재로 7장, 8장, 9장이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시작하는 요 7장 파트에 대한 내용이 계속 누적이 될 거야. 언제까지? 9장 할 때까지. 그리고 7장, 8장, 9장이 다른 챕터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을 써야지만 이해를 할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기존에 우리가 했던 것도 물론 이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완전히 생소한 언어와 용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렇다고 볼 거야. 더 많이. 그래서 더 집중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런 내용보다 조금 더 천천히 나갈 텐데 내가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이거 괜찮나 뭐 이게 정상인가? 일단은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딱 메이크업 할 수 있느냐는 여러분들 본인의 노력이라고 봐야 돼. 강의만 들어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교재 있잖아. 교재를 전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꼼꼼히 읽어 오세요 소리를 안 했지만 지금 이 챕터만큼은 여러 번 좀 교재 부분들을 읽어줘야지 돼요. 요즘 전체적인 줄거리라는 게 중요한 파트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책 읽듯이 막 공부하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책 읽듯이 그냥 한번 쑥쑥 교양서적이다는 마음으로 조금 마음을 비우고 챕터 7장 오늘은 읽어야지 내일은 8장 한번 읽어봐야지 9장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요런 내용 그런 마음으로 한 3번 정도 계속 읽어줘야 된다. 요렇게 해야 요 수업 듣는 거하고 잘 이렇게 어울려서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원자 모형에 대해서 몇 가지 배웠었죠. 돌튼, 톰슨, 러더퍼드에 대한 원자 모형을 배웠죠. 그리고 보어나 현대적인 원자 모형에 대한 얘기를 깊이 있게는 못했잖아. 이 챕터가 보어의 원자 모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적인 모델로 해서 이거를 우리가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그 모델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디어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양자수라는 게 나와. 그 퀀텀이라는 입자의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궤도를 행성 모형처럼 궤도를 같이 갖추고 돈다라고 얘기를 해서 궤도 함수 모델하고 거기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나오고요. 여기까지 다 하고 나면 주기율표가 이제는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해요. 기존에는 주기율표에서 원자량 찾고 원자 번호 찾고 하느라고 봤지만 이제는 요거를 다 이해하고 나면 주기적인 성향들이 그림이 그려지고 주기율표가 조금 더 친숙해질 거야. 자, 전자기 복사. 전자기 복사가 뭐래요? 자, 전자기 복사라는 거는 그렇지.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법이래요. 전자기 복사의 한 예가 또 뭐가 있을까? 복사에 관련된 에너지로서. 태양 복사 에너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 태양에서부터 지구에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 이게 복사 과정이에요. 그리고 태양광이라든지 전자오븐, X선, 뭐 열 이런 것들이 모두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웨이브처럼 그죠? 그래서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 그러면 파동에 대한 성질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파동하면은 제일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물결파예요. 그 물결파처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물결이라는 게 가장 이렇게 볼록하게 생겨가지고 위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지. 그것과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돼. 그래서 파동은 파장 그 다음에 진동수 그리고 요 속도 요 3가지 성질을 가지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는 더 깊이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파장. 여기서 파장이라는 거는 아까 내가 그랬죠. 물 웨이브에서 보면 제일 높은 부분하고 낮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파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봉우리에서 봉우리나 고래에서 고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 그래. 그러면 물결이나 아니면 저런 에너지마다 파장이 정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렇죠? 짧은 애들이 있고 파장이 더 이렇게 크게 넘실넘실 다니는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 잔잔하게 이렇게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파장 웨이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동수라는 건 뭐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1초 동안에 딱 1초 동안에 얘가 얼마만큼 진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얼마만큼 웨이브가 생기느냐, 그거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건데 일단 여기 요 표현은 이제 앞으로 자주 볼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람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저거는 파장을 나타내. 그 다음에 V가 아니고 이건 New예요. New. V를 끝에를 약간 이렇게 둥글린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저기 C는 빛의 속도를 얘기를 해요. 빛의 속도는 우리가 지금 요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장과 진동을 곱하면 그게 빛의 속도가 된다. 근데 이거 무슨 얘기냐? C라는 거는 상수죠. 그러니까 파장과 진동을 곱하면 늘 일정한 값이 나오는 얘기죠. 그럼 파장과 진동은 또 어떤 관계일까?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라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진동수가 많다는 거는 1초 동안 진동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파장이 짧다는 얘기죠. 그죠? 요 간격 안에서 1초 동안 요 간격 안에서 정해진 거리 안에서 진동이 많았다는 거는 그만큼 짧은 파장을 봤다는 거고, 진동이 적었다는 거는 파장이 길이가 길다는 걸 얘기해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일단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제 앞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말로 되어 있는 걸 그림으로 설명하고 저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입히면 돼요. 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죠? 여기서 웨이브인데 파장인데 여기 높은 부분은 우리가 봉우리 부분이거나 봉우리에서 봉우리 또는 골에서 골, 여기를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요 지금 파장과 요 파장 하나는 람다 1, 람다 2라고 해서 비교를 했는데 요것과 요것의 비교 뭐가 달라? 금방 보이잖아. 요거의 비교. 파장이 짧다 길다의 문제죠. 그렇죠? 요거는 지금 파장이 길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거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러면 파장이 짧은 대신에 얘는 뭐가 클까?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를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다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식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람다는 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진동수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람다는 또는 이렇게 반비례한다. 우리 상수 안 쓰니까 진동수 뉴분의 1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뭐 여기까지. 그 다음 여기서부터 1초 동안에 얘가 파장이 얼마가 되느냐, 요거를 우리가 이걸 이제 1초의 사이클이 얼마냐, 이게 진동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진동수를 우리가 헤르츠라고 표현을 해줘요. 초당 몇 사이클이 생겼느냐. 그래서 진동수하고 파장하고의 반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파장이 짧을수록 요 사이클이 이제 커진다. 사이클 헤르츠라고 표현하는 거 있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가 그만큼 많아진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일종의 하나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쪽의 에너지가 크겠어요? A, B, C. 그렇지. 요게 에너지가 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에너지 전체를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 거고 나눠 볼 건데, 파장이 짧은 쪽이 이제 에너지가 크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죠? 그 얘기를 할 거야. 요렇게 에너지가 이제 움직이고 있을 때, 네, 파장이 큰 애하고 파장이 짧은 애하고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거리가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면 요게 지금 에너지가 큰 거고 요게 에너지가 작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전체 전자기 복사선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요쪽 영역은 뭐 라디오파 영역, 적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이 요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 그리고 요 바깥으로 넘어가는 게 뭐 자외선, X선, 감마선 영역이 돼. 그러면 에너지로 봤을 때 파장이 지금 짧은 쪽,
요게 지금 요게 파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10의 마이너스 12, 10의 4승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쪽이 어느 쪽이야? 이쪽이야, 이쪽이야. 감마선 쪽이 되는 거죠. 저쪽이 파장이 짧아요.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요게 지금 가시광선이 빨주노초, 파남, 보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빨간색 영역하고 보라색 영역 쪽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파장이 짧을까? 보라색이 파장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 에너지가 더 큰 쪽, 파장이 짧은 쪽, 빨간색 또는 빨간색 바깥쪽 영역, 그래서 적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 영역은 파장이 긴 쪽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유를 이걸로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무지개라는 거는 프리즘 대신에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이렇게 물방울에 이렇게 딱 지나갔는데 물방울이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해준 거야? 빨주노초 파남보로 꺾어준 거지. 꺾인 이유가 뭐예요? 파장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빛이 꺾이는 각도가 달라져가지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렇게 스펙트럼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광선 영역도 보면 붉은색과 요 보라색 쪽의 영역의 파장이 각각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계산하라고도 할 거예요. 그럼 간단한 계산이니까 이거 한번 보자. SR이나 그 똑같은 둘 다 SR인데 요 스트론튬 염들은 650 나노미터, 다시 앞으로 갈게요. 650 나노미터면 지금 영역이 여기에서 요 영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긴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돼 있고, 나노미터라는 거는 단위가 얼마냐? 나노 단위야. 10의 마이너스 9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여기다 놓고 대신에 600 얼마라 그랬지 아까? 650 나노미터 정도라 그랬어. 그러니까 요 사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론튬을 불꽃 반응해 가지고 막 봤을 때 우린 육안에는 뭘로 보여요? 붉은색 계열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영역 사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들이 요 근처에 파장을 갖는 빛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메탄올에 녹인 다음에 요 혼합물을 증발 접시에다 넣고 불을 붙이면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다. 이거 초등학교 실험에도 나와. 이렇게 메탄올에다가 저 스트론튬을 용해시켜 가지고 스트론튬 같이 그냥 메탄올 자체를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메탄올 막 같이 연소되고 나가면서 타면서 스트론튬의 색깔이 나오게 돼. 그러면 스트론튬이 색깔이 나오는 이유는 메탄올이 타면서 얘가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스트론튬이 올라가는 거야. 에너지 아까 어떤 상태로? 들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올라가면서 색깔을 막 우리 눈에 보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 영역이 지금 650 나노미터라는 거고. 그럴 때 요때 진동수를 계산해 봐라 했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우리 아까 파장 배웠죠? 파장 나왔죠? 진동수를 모르니까 N라고 놔야 되겠죠? 파장과 진동수는 곱하면 항상 뭐라 그랬어? C. 그죠? 빛의 속도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함수는 하나밖에 없죠. 그럼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한 것처럼 파장과 진동은 서로 반비례하고 얘네 곱은 일정하기 때문에 C에다가는 빛의 속도를 계산해서 2.9979 곱하기 10의 8승 놨고요. 람다는 6.5 곱하기 10의 제곱 나노미터야. 이게 단위가 지금. 그죠? 그 다음에 람다는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진동수가 4.61 곱하기 10의 14가 된다. 초당 저만큼의 진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요? 물질의 에너지는 연속적이기 때문에 어떤 양의 에너지라도 흡수 방출될 수 있다고 여겨왔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의 연속성.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에너지의 연속성에 대해서 당대의 과학자들은 저 1900년대 과학사회는 그런 분위기였다 그래. 우리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우리 이제 모든 과학의 어떤 이론이나 진리를 다 밝혀냈다. 막 그런 사고가 팽배해 있었고, 다만 우리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앞으로 조금 더 기술적인 게 발전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만 남았지 거의 다 알았다. 뉴턴 역학을 중심으로 해서 고전 역학이죠. 그런 사고들이 팽배해 있었을 당시에 저런 문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양자 역학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또 필요하게 됐던 거고,
거예요. 자, 그때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물질은 hnu의 정수배, 물질이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게 이렇게 정말 쭉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흡수하는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점프 이렇게 했다. 계단처럼 쭉 갔다가 또 점프했다가 이런 불연속적인 특정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는 거를 알아냈어. 근데 본인의 계산에 의해서 알아냈는데 본인이 자신감 있게 그 당시에 발표를 못했다고 그래요. 왜냐? 당시의 모든 과학자들의 사회에서의 그 생각은 연속성이야. 근데 자기가 이걸 해놓고 나서 맞긴 맞는데 계산에 의해서 실험값하고 맞긴 맞는데 이게 왜 나왔지? 잘 맞긴 하는데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얘기하기를 운 좋게 나온 정말 이제 운 좋게 나온 함수다. 왜냐하면 플랑크 말고도 그 외에 다른 과학자들도 요거 시도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맞아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에너지가 높을 때 어떨 때는 에너지가 낮을 때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맞았지 플랑크처럼 저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 식을 만든 과학자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조차도 의심했다는 그런 사실. 그러니까 저 이론이 나오자마자 막 환영받고 각광받았던 건 아니야. 그냥 숨어 있어서 잠시. 그러다가 아인슈타인이 그 광자론을 나오면서 거기에서 플랑크 상수를 갖다 썼어요. 이 사람이 만든 이 상수를 갖다 쓰는 바람에 더 잘 맞아 떨어지게 됐어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플랑크라는 이름이 이제 앞에 나온 거예요. 돌튼하고 똑같지 옛날. 그래서 어떤 식으로 플랑크는 해석을 했냐면 델타 E라는 거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거는 n 정수배 곱하기 h nu에 해당되는 에너지의 정수배만큼 그래서 1, 2, 3 중간에 1.111 뭐 이런 사이가 없어요. 정수배만큼 가게 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주양자수라는 말을 쓸 거야. 자, 플랑크 상수가 바로 요거예요. h 본인이 요 상수 값을 대입을 해서 봤더니 이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는 거야. 플랑크 상수 H 외우지는 않지만요. 플랑크 상수 요 H가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어. 그리고 진동수, 방사 또는 방출 또는 흡수되는 진동수. 그다음에 N은 정수.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뭐냐? 양자화. 우리가 양자 그러잖아요. 퀀텀이라고 퀀텀화이즈 돼 있어서 이게 뭐냐면 그냥 덩어리 입자처럼 돼 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양자가 무슨 뜻이지? 아, 얘가 어떤 흐름의 연속이 아니라 어떤 파티클처럼 이게 부분적인 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양자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이 양자가 이거 퀀텀화이즈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요런 뜻을 갖고 있어요. 덩어리. 에너지도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맨날 흐름으로 파장으로만 그릴 게 아니고 마치 입자처럼 요렇게 동그라미 표현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 표현이 모형으로 그렇게도 모형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꾸러미, 양자, 퀀텀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전달된다? 양자의 정수배로 전달된다. 에너지도 마치 뭐처럼 입자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보는 거야.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옆에다가 에너지를 표현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기억하기 좋은 거 과학자들도 잘하는 거 이미지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런 식으로 연속으로 흘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계단처럼 뭐가 있네? 딱 여기에서 여기로만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기로. 요 사이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용이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 요 에너지 안에 퀀텀들이라는 게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고 요게 각각 뭐 붉은색,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지만 저 흐름이 더 많이 나오거나 크거나 또는 작거나 적게 나오거나에 따라서 각각 파장이 길거나 짧거나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라이트를 웨이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제 빛을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포톤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가지 사용을.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흐름을 갖는데 자, 요거는 C는 람다 뉴라고 우리가 외웠죠. 그래서 여기 람다라는 건 뭘 의미해요?
복습. 람다는 뭘 의미해요? 파장. 그 다음에 U는 진동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곱하면 저게 상수와 같이 된다. 그리고 플랑크, 요 H가 플랑크 상수야. 플랑크 상수에 의해서 에너지는 그 다음에 H U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 요거는 요 식은 방금 전에 우리가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람다 뉴였는데 여기 뉴 대신에 요렇게 바꿔놓은 거야. 그치? 그래서 람다 분의 C 곱하기 H는 이 에너지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됐죠? 오케이? 그리고 자, 똑같은 공식 계속 나와. C는 람다 뉴. 요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는 거야. 이 사람 누구라? 플랑크라는 사람이에요. 플랑크 사람이 뭘 봤대? 플랑크가 관측한 거는 빛이 에미트 됐는데, 그죠? 빛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대? 아주 뜨거운 그 물체에서 빛이 나가는 걸 봤대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어떤 결론을 냈어? 에너지는 어떻게? 어떤 특정 에너지만큼 받았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를 다시 방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빛을 내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래서 아주 스페시픽한 어마운트만큼만 가능해. 그냥 연속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특정한 양만큼 받았을 경우,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에너지는 양자화돼 있다라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야? 플랑크 상수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플랑크의 이론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고, 드디어 이제 퀀텀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에너지의 아주 가장 작은 어떤 단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고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빛을 쏘여줬어요. 아주 밝은 빛, 이런 레이저 같은 빛을 쏘여줬을 때 하고, 그 다음에 UV 라이트를 쏘여줬을 때, 여기에서는 이 플레이트에서 전자가 방출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막 방출이 된 게 있었어. 여러 개 방출이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의 연속적인 개념을 가지고 요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안 될까? 그럼 무슨 뜻일까? 얘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얘가 방출할 만큼의 충분한 에너지가 안 될 경우에는 전자가 나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그죠?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가 뭐냐? 빛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금속판이에요. 금속판 안에는 핵도 있고 이제 전자도 있겠지. 그쵸? 핵도 있고 전자도 있는 그런 똑같은 통제 변인의 금속판에다가 각각의 빛을 쪼여줬어요. 그랬더니 자, A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지금 여기서 보면 현상을 하나씩 보자. 봐봐 이제. 처음에 A예요. A에 해당되는 얘기야.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어. 전자가. 요 상황에서. 그죠? 에너지를 줬는데도 지금 전자가 방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에너지의 빛을 쪼여줬는데 요때는 전자가 방출했대. 그죠?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지금 다른 상황이에요. 아까는 방출하지 않았고 지금은 전자가 방출한 상황이야. 그러면 그 전자가 방출할 수 있는 상황을 세기를 2배로 줬을 경우에 이때는 어떻게 될까? 보면 2배의 세기를 줬으니까 전자가 2개가 나가겠죠. 그쵸? 아까하고 비례해서 세기가 증가하면 전자가 2배, 아까 처음에 하나 났을 때보다 2배가 됐을 때 2배로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요게 무슨 얘기냐면 스홀드라고 돼 있는 거는 문턱 진동수예요. 요 말은 문턱 진동수라는 말이야. 앞에서 요렇게 해줬을 경우에 지금 전자가 방출하지 않았었죠. 여기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요 상황에서 딱 전자가 방출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었지. 그건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방출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진동수 이상이 돼야 돼. 그걸 우리가 문턱 진동수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용어가 나왔죠. 새로운 용어.
문턱 진동수 이하에서는 몇 시간을 주건 어떤 에너지를 주건 간에 이거는 상관없어. 전자가 방출되지 않아. 근데 지금 얘는 문턱 진동수를 지나간 다음에요. 이때는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 세 번째 표현은 뭐냐면 문턱 진동수를 지나간 이후에 세기예요. 세기가 증가한 거야. 2배로 세기가 증가한 거죠. 그때는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아까의 세기의 2배가 됐으니까 얘도 전자가 2배가 방출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번에는 진동수만 증가를 시켰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문턱 진동수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얘는 지금 보나 마나. 전자가 나와야지. 근데 나오는데 아까하고 뭐가 다르고 뭐가 같을까? 진동수가 커졌어요. 문턱 진동수, 그러니까 기준은 기준만 넘어버렸을 때 그 이후에 진동수가 커지면 뭐 어떤 현상이 달라질까? 전자가 더 많이 방출될까? 아니면 전자가 더 빨리 방출될까? 전자의 에너지의 문제일까? 자, 여기서 봤을 때 진동수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전자 방출 개수는 같아요. 다만 전자가 더 여기 패스터라고 돼 있잖아. 더 빨리 방출되는 것 뿐이지 그 개수는 같다는 얘기야. 즉 문턱 진동수라는 거 이상만 되면 전자가 방출되는 수의 변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된 건데 광전 효과라고 나와 있죠. 교재에서도 보면 광전 효과. 그래서 광전 효과 어떻게 실험했느냐, 아인슈타인이 금속 표면에다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빛을 쪼여줬을 때 각 금속마다 전자가 방출되는 그 진동수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다가 다른 진동수를 쪼여줬을 때 각 금속마다 특정한 문턱 진동수가 있다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요렇게 뉴 0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요렇게 표현하는 거야. 요게 뭔지 저게 문턱 진동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만의 진동수를 가진 빛은 어땠다고? 빛이 전자를 방출했나요? 못했나요? 문턱 진동수 밑으로 못했죠. 그 이상이 돼야만 문턱 진동수 이상이 돼야만 전자가 방출됐어요. 그래서 문턱 진동수보다 큰 진동수를 가진 빛은 전자가 방출이 됐는데 여기서 진동수 이상이 돼야지 전자가 방출이 되는데 진동수 플러스 뭐에 대한 또 함수가 들어가냐면 빛의 세기. 아까 세기는 뭘로 표현했어? 아까 애니메이션에서 볼 때 한 줄로 갔다가 2줄로 갔죠. 그죠? 그게 세기가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기가 증가하면 방출하는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야. 세기는 전자의 개수하고 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비례하는 속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의 1차 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문턱 진동수라는 거는 금속 표현으로부터 전자를 떼는데 필요한 최소의 에너지, 말 잘 기억하세요. 이 제로, 요거는 전자를 떼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보면 돼. 근데 요 전자를 떼는데 최소한의 에너지를 Hν 제로라고 하고 요 최소한의 문턱 진동수 이상이 지나가면은 전자가 떨어지게 된다. 자, 요거 보고 우리가 무슨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요 문턱 진동수 이상이 돼야 그 다음에 전자가 방출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까 세기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낮은 세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는 이 세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랬죠? 요 그래프는 요렇게도 진동수하고 같이 그릴 수도 있지만 세기 그래프만 따로 뽑아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래프로 본다면 금속에 에너지를 주입을 해 줬을 때 전자가 방출하는데 요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문턱 진동수 이하죠. 전자가 방출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얘는 지금 문턱 진동수 이상에서 전자가 방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를 해. 일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워크 펑션이에요. 요 워크 펑션 요거가 요게 의미하는 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내용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자. 에너지를 줬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에너지를 준 것은 요거 먼저 하자. 요거에 에너지를 줬는데 요거는 전자가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떨어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요거라고 했을 때 요거를 지금 못 미쳤죠. 그러면 이건 전자가 방출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지금 전자가 방출해야 되는 최소한의 에너지가 요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 요 부분인데 이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줬어요. 그럼 이때는 전자가 방출해. 그리고 나머지는 뭐가 될까에 대한 문제야. 그러면 여기 K2라고 돼 있는 게 뭘까? 키네틱 에너지죠. 키네틱 에너지를 일단은 많이 줘봤어. 세게 주는 거야.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세게 주면 그 에너지 중에서 전자가 방출하는데 필요한 요 에너지만큼은 흡수하겠지. 그죠? 내가 에너지를 세게 많이 줬으면 그 해당되는 에너지만큼만 흡수하고 그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키네틱 에너지로 방출돼서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 I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내가 준 에너지예요. 준 에너지가 이 I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필요한 에너지 즉 전자가 방출하는데 금속에서 이탈해서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요것만큼이야. 그러면 요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 차이가 바로 뭘로 나와? 키네틱 에너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번 줘보고 얘가 각각 금속이 얼마만큼의 워크 펑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최소한의 에너지를 여기서는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책 내용에서는 E 제로는 H 뉴 제로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그래프에서 봤어요. 얘는 전자가 방출되지만 얘는 전자가 방출하지 않죠. 요건 어떨 것 같아요? 요거는 요런 애들을 3배를 준 거야. 세기가 3배 됐다고 보면 되는 거지. 이때는 전자가 방출할까 방출하지 않을까. 이 각각의 금속의 전자를 떼어낼 최소한의 워크 펑션에 도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프로 그려서 마치 될 것 같고 넘어갈 것 같지만 절대로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 상황에서는.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 낮은 진동수와 높은 진동수 두 가지를 가지고 금속 표면에다 쏘여 봤을 때 낮은 진동수는 지금 뭐예요? 전자가 방출되지 않았다는 걸로 봐서 이제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 문턱 진동수를 지나지 못했어요. 네, 얘는요. 문턱 진동수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세기가 2배가 되면 그만큼 방출하는 전자의 개수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전에는 오직 파동성만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파동성뿐만 아니라 입자적인 성질도 갖고 있다는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런 파장뿐만 아니라 입자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거야.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었지. 우리는 지금 물질 입자의 세계 그래서 이렇게 다 덩어리로 돼 있는 거 다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에너지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에너지조차도 작은 입자의 한 부분이고 걔도 질량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으면은 거꾸로 얘기했을 때 지금 이런 입자적인 얘네들도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고 진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드브로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드브로일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들 역시도 파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리고 그 식을 여기다 이렇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래서 람다는 mv 분의 h에다 대입을 하면 요거는 v 속도가 v인 입자에 대한 식 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 전자가 흐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나타내는 파장이나 내가 야구공을 던졌을 때 농구공을 던졌을 때 나타나는 파장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진짜로 계산을 했고 이제 실험을 했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드브로이를 실험한 건데요. 이게 지금 위상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렇게 회절 무늬가 있다는 거는 이건 무슨 의미죠? 파장성을 나타내는 건가? 입자성을 나타내는 건가? 요거는 파장의 성질을 갖고 있을 때지. 그치? 그래서 같은 위상에 있을 때는 소리가 막 더 커지고 하듯이, 근데 소리를 서로 상쇄시킬 수 있는 서로 반대되는 위상을 나타내게 되면 소리가 상쇄되듯이, 이거는 이제 파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실험을 한 거예요. 일단은. 근데 드브로일은 파장성뿐만 아니라 입자성까지도 감안을 하면서 요런 드브로이실이 나왔어. 그리고 요 식에다가, 여기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요 식에다가 전자에 대한 파장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야구공, 질량이 있는 야구공에 대한 파장도 계산을 해봤더니 나타나긴 나타나. 근데 그 값이 너무 미비해서 의미는 없어요. 가능하긴 하나 의미는 없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요 식은 결국은 아주 작은 입자, 원자나 그 원자 세계에서,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값으로서의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현상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는 아주 육안으로 잘 보기 어려운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와. 대화형 예제 7-3번에 그 지금 얘기가 나와요. 전자의 질량 알려줬죠. 그 다음에 속도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요 공은 날아가는 공이라 그랬지. 요게 지금 0.1kg이에요. 요게 야구공 무게 정도 돼요. 야구공을 35로 던졌을 때 요때 요 입자들의, 둘 다 입자잖아. 그죠? 하나는 전자라는 질량을 가진 아주 작은 애의 입자고, 하나는 0.1, 100g에 해당되는 야구공의 입자고, 근데 얘네 둘의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결론을 보자고요. 얘가 요 식에, 드브로일 식에 의해서 파장을 계산을 해봤더니, 전자의 경우에는 질량 곱하기 뉴 곱하기 h 다 상수 주어지는 값이죠. 속도네요. 요거는 속도 해서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m의 파장이 나왔고요.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4m의 파장이 나왔어. 그러니까 저 파장은 우리가 야구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나오기는 계산으로 나왔지만 어떤 값으로의 의미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의 의미가 있으려면은 전자와 같이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세계에서 공의 파장은 상당히 짧게 나온다. 하지만 전자의 파장은 상대적으로 길게 나와서 원자 간격 간의 비슷한 크기를 갖는다 하니까, 공의 파장은 우리가 너무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없고, 전자와 같은 미시적 세계에서는 이게 값이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수소 기체에는 높은 에너지의 전기를 방전하면 수소 분자의 일부가 결합이 끊어져서 들뜬 상태의 수소가 생성이 되고, 요렇게 생성된 수소 원자가 각각 다른 그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나오게 되는데, 각 특정 파장에 해당되는 몇 개의 선들만 우리가 볼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요렇게 수소를, 에너지를 지금 많이 가해가지고 수소를 어떤 상태로 만들어 준 거야? 들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거죠. 바닥 상태에 가만히 있는 수소를 에너지를 높여서 들떠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 다음에, 걔가 들떠 있는 상태에서 각각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를 보고 이런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요게 지금 수소가 나온 선 스펙트럼 위치야. 요걸 먼저 실험적으로 본 거죠. 아, 수소는 에너지 높여주면 이 자리에서만 나오는구나. 이게 만약에 수소가 에너지를 연속으로 받고 연속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리가 아니고 연속으로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각 해당되는 자리에서 수소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실험적으로 나온 값이고요. 요거를 보호라는 사람은 수소 스펙트럼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어. 그리고 그 계산값에 의해서 실제로 나타난 요 스펙트럼의 위치와 맞는지를 확인했을 때 그게 잘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호의 수소 스펙트럼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자,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수소는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과 같이 고요한 자리에서만 스펙트럼이 나타나요. 저건 수소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그럴 거야. 그럼 저거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일종의 지문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야. 사람으로 치자면. 왜냐면 스펙트럼이 변하지 않아. 수소는 일정한 자리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소 원자 내의 전자에는 특정 에너지만 허용이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소 원자 내의 전자의 에너지도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한다 해서 요게 지금 에너지 준이야. 에너지 궤도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소가 만약에 이 상태로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에너지를 줬어요. 그럼 수소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궤도는 여기 궤도, 요런 궤도, 요 궤도 안에만 들어간다는 거야. 수소를 이 안에서, 이 사이에서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딱 에너지 받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흡수해야 돼. 그럼 여기로 흡수해서 올라갔으니까 이거 무슨 상태가 됐을까? 들떠있는 상태가 됐죠. 그럼 들떠있는 애들은 어떠고 싶어해?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오고 싶어 하겠지. 내려온단 말이야. 그때는 어떻게 내려오라 그랬어?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라 그랬죠. 그게 방출한 게 바로 뭐로 표현했냐면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요 다음 에너지 궤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역시 들떠있는 상태죠. 그럼 들떠있는 상태가 다시 에너지를 받아서 다시 내려올 때 처음에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을 때 하고 여기에서 여기 올라갔을 때 하고 두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할까? 두 번째가 더 높이 올라간 애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궤도에 따라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 방출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656 나노메터, 410 나노메터가 있어요. 어느 쪽이 에너지가 더 큰 거라고 봤지 우리가? 왼쪽이죠. 그러면 얘는 바닥 상태에 있다가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쪽에서 에너지가 내려오는 거는 누굴까요? 왼쪽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쪽이 더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에너지가 방출하는 거야. 덜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 에너지가 방출하는 쪽은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궤도가 있는데 요 궤도랑 요 궤도랑 요런 궤도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각 궤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그 방출한 에너지가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간다고 보는 거지. 그림이 이해가 가요? 아까 우리가 델타를 계산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어. 에너지는 hν 근데 델타 부분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었지. 그쵸? 델타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건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가 계산하면 델타가 나온다는 얘기였어. 그쵸? 그래서 델타 3이라고 하는 거는 요 파란색 부분인데 여기 세 번째에서 요 바닥 상태까지 떨어졌을 때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고 델타 2라고 하는 거는 요 초록색 부분 두 번째에서 여기 떨어졌을 때 델타 1이라는 거는 첫 번째에서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각각 해당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각 에너지 궤도별로 가지고 있는 파장이 각각 달랐었죠. 또는 진동수가 달라지거나 파장하고 진동수 반비례해서 그리면 되니까. 그리고 H하고 C는 상수처럼 나타냈어요. 그래서 플랑크식을 적용을 하면 델타 E는 hν 아까 뉴에다가 람다분의 C를 집어넣어서 람다분의 hC를 쓰든지 hν를 쓰든지 해서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계단을 그래. 얘 지금 뭐 전자가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뭐한 상황이야? 들떠 있는 상황이에요. 얘는 바닥 상황이 있고 얘도 바닥 상황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야지, 그치? 들떠 있고 그런 애들이 들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다시 이제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들떠 있는 애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자,
색깔, 에너지가 방출함에 따라서 각각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는 색깔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요 바닥 상태에 있던 애가 요만큼 올라갔어. 또는 여기 바닥 상태에 있던 애가 저만큼 올라갔어. 그랬다가 얘가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올 때 각각 해당되는 에너지가 달라진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거는 그게 뭐가 달라질까? 파장이 달라질 거야. 하나는 이쪽은 파장이 길어요, 짧아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이쪽은 파장이 짧아지는 영역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가시광선 영역으로만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붉은색 쪽 영역일까요? 아니면 저쪽 보라색 쪽 영역이 될까요? 요거는 파장이 긴 영역에 해당이 되니까 붉은색 영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에너지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에 따라서, 그리고 에너지가 얼마만큼 들떠 있느냐 또는 방출했느냐에 따라서 각각 방출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파장이 달라진다, 스펙트럼이 그래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금속마다 또 원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저게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랬어? 지문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으로 치면은. 여기는 지금 4단계가 있어요. 지금 하나 보면 숨은 그림 찾기 단계가 이하고 이하고는 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첫 번째 단계가 가장 간격이 크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좁아져요. 점점 위로 갈수록 거의 똑같아질 정도로 좁아져.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들뜰 때가 가장 어렵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던 애가 세 번째로 들뜨는 거는 좀 아까보다 쉽고 이렇게 돼. 그러면 얘는 지금 이렇게 그리는 거는 이거 지금 방출하고 있는 걸 그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A, B, C, D. 가장 파장이 짧은 애는 누굴까요? 여기서부터 A, B, C, D. 가장 파장이 짧은 애는 C가 되겠죠. 요거 세 번째가 되는 거죠. 그죠? 얘가 가장 파장이 짧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파장이 얘하고는 계산을 해봐야 돼. 이게 볼 땐 얘가 더 길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바닥 상태, 두 번째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 에너지가 얼마인지. 그래서 각 에너지 레벨에 따른 그 에너지 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유, 가장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자외선 영역이야. 저기 어디 올라갔다가 아무튼 1단계까지 내려가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방출되는 자외선 영역이 돼요. 근데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함부로 우리가 크기만 보고 여기가 크다 여기가 크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아까 n은 왜 안 나갔냐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럼 n을 이제 여기서부터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넣느냐? 첫 번째 자리가 n이 1일 때예요. n이 1일 때. n이 1이라는 게 무슨 의미였지? 핵에서부터 전자를 채워주는데 가장 가까운 애야. 첫 번째 껍질이야. 그래서 n이 1일 때예요. 얘는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해서 2에서 3에서 2로 떨어질 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는 2에서 3으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요게 지금 리튬 원자를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 건데, 리튬 원자가 이렇게 들떠 있는 에너지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가게 되면 뭔가 이렇게 방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눈빛에는 뭐라고 보냐면 얘 리튬이네. 어떻게 알아서? 색깔 빨간 거 내고 알았지. 그러니까 불꽃 반응을 한다든지 스펙트럼 분석을 했을 때 특정 자리에 나타난다든지 하는 게 얘가 이렇게 들떠 있는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내려갈 때 이렇게 티를 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이거 리튬이구나 라고 알아내는 거죠. 그럼 이건 리튬이니까 이 자리고, 뭐 소듐이라든지 포타슘 같은 애들은 각각 다른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애는 노란색을 내고 어떤 애는 보라색을 내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에너지를 받은 포톤들은 이 상태로 있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상태인 바닥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닥 상태로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큼 방출을 하는 거야, 에너지를. 그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뭘로 보느냐? 색깔로 보거나 열로 보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n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주양자수 1, 2, 3. 그러면 n이 1일 때까지 에너지가 떨어지고 있는 요 과정들,
얘는 n이 2일 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것만큼 뭘로 표현된다는 거야? 지금 진동수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진동수가 여기는 얘하고 둘이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떨까? 둘이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진동이 더 클까? C가 더 진동수가 크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A는 지금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자외선 영역까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요게 B에서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게 C에서 해당되는 부분인데 요 C의 에너지는 요 둘의 에너지의 뭐 플러스 값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레벨을 나타내는 거야. 그치? 자, 이제 보호의 모형으로 한번 가볼게요. 보호는 자기가 만든 그 원형 궤도를 중심으로 해서 돌기 때문에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행성이 이렇게 도는 것과 같은 식으로 이제 궤도 모형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도 수소 모형에서는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 계산한 과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는 있어요. 예를 들면 핵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아. 제일 첫 번째 궤도로 도는 거를 우리가 1이라고 해서 주양자수 1이라고 해서 이름도 붙였어. K껍질 이래가지고 그 껍질로 전자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자가 핵에 끌어들어오지 않느냐. 그럼 이 전자와 핵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뭐냐. 이제 막 엄청난 질문들이 쏟아졌겠죠. 그쵸? 보호는 그러한 몇 가지 이제 이야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원자 모형 궤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수소 원자의 에너지는 수소 이 에너지 준위 이거는 뭐냐면 계산에 의한 에너지 준위지. 보호가 계산한 그 에너지 준위죠. 그 에너지 준위가 실제로 관찰한 수소의 스펙트럼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는 수소 원자의 전자 허용되는 에너지 준위가 따로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아무 데서나 돌아다니고 아무 위치에서나 발견할 수 있으며 아무만큼의 에너지를 다 방출할 수 있다가 아니고 보호는 얘는 특정 에너지 궤도로 돌고 있고 그 에너지만큼 흡수하고 그 에너지만큼 방출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한 게 바로 요건데 이 에너지는 주양자수 n의 제곱분의 z는 뭐냐면 핵전하. 그래서 핵전하가 플러스 얘는 이제 1이겠죠. 1 수소니까 1제곱일 경우에만 맞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핵전하의 제곱을 정수의 제곱으로 나눠준 것이다. 여기 n이라는 건 1, 2, 3, 4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이제 궤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궤도를 얘기하는 거야. 보호는 이것이 실험값하고 거의 정확하게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준위 값을 계산을 했고 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전자는 1번 그 다음은 2번이라는 n값을 넣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무한대 거리에 있는 전자보다 낮은 에너지 상태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레벨이 여기가 1이면 2, 3, 4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거의 무한대가 되죠. 그죠? 무한대가 됐다는 거는 내가 핵에서의 인력을 안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전자가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죠. 핵의 인력이 더 이상 없는 미치지 않는 부분이야. 그런데 이 무한대건 무한대 밑에 있는 에너지 궤도건 이 어떤 궤도보다도 첫 번째 껍질에 있는 게 가장 에너지가 안정한 거야. 에너지가 얘가 제일 안정하고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으로 높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핵에 가까이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안정하고 거기에서 무한대로 떨어져 있는 에너지는 에너지가 높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애가 항상 더 낮은 에너지 상태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의 실험에 의해서 나타난 게 요거는 스펙트럼 빨주노초 파란보 빛 스펙트럼으로 연속성으로 나타낸 거고 수소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특정한 자리에서 나타났는데 요 특정 자리를 아까 그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한 값과 요 특정 스펙트럼이 실제로 나타난 게 일치했다는 거야. 근데 그거 수소 외에는 그게 이 값이 거의 부정확했다는 거죠. 이제 그게 한계예요.
다음.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칠게. 요게 지금 핵이에요. 그럼 핵에서부터 전자가 첫 번째 떨어져 있는 요 전자 오비탈 궤도 저거를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번, 세 번째는 3번,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거 과학자들 이름이에요. 그러면 발머라는 과학자는 에너지를 주양자수 넘버 2에 해당되는 요 스펙트럼들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발머가 본 건 뭐냐면 가시광석 영역을 본 거야. 가시광석 영역. 라이만이라는 과학자는 주양자수가 1까지 떨어지는 데를 봤어요. 저기가 뭐야? 저기가 어디에 해당되는 에너지야? 자외선 영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외선 영역, 가시광선 영역, 파션이라는 과학자는 파션 시리즈에서 적외선 영역까지 본 거야. 요까지만 브라켓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되고 요 세 가지만 그냥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라이만 계열 그러면 자외선 시리즈야. 발머 계열 그러면 발머 시리즈는 가시광선 영역을 본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면 여기랑 이렇게 된 거랑 여기랑 에너지가 누가 더 세겠어? 여기 기따랗게 된 데가 에너지가 더 세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이 아마 붉은색 영역 쪽이 되고 저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영역 쪽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파장이 짧고 이쪽이 파장이 긴 쪽의 영역이 되는 거죠. 진동수가 큰 쪽, 진동수가 작은 쪽의 영역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할게요.